저는 미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와놓고 정작 결혼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30대 여자입니다. 한국 문화도 사람도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딱 한 종류의 인간은 끝끝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제 시누이가 딱 그 미꾸라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락호락 당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걸 그 미꾸라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물웅덩이를 1급수로 만들 거라는 것도요. 사실 한국은 저한테 방학 때 잠깐 할머니 뵈러 오는 곳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게 될 줄은 어릴 때 저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저랑 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었어요. 그 시절이 참,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정말 악착같이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진짜 하루 종일 불 켜진 주방에서 기름 튀는 소리 들으며 지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며 지냈는데요. 한국보다 의료진에 대한 취급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종 때문에 험한 꼴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음에도 부모님은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조금만 버티자. 너희가 다 클 때쯤에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야. 고생 끝엔 낙이 오는 법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너희한테는 좋은 길이 열릴 거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왜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말하시지 싶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닌 덕에 남들보다 취업 시장에서 좀 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요. 성격이 숫자처럼 딱딱해진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성격 문제는 차치하고 졸업 후로는 한국계 기업 미국 지사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몇 년 일하다가 갑자기 본사에서 한국 파견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때 상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 본사에서도 킴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한번 경험 쌓고 오는 게 자네한테도 좋을 거야. 저는 속으로 한국? 그리 끌리지는 않는데 싶었지만 어쨌든 한국이 본사고 미국에서만 죽치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냉큼 가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죠, 뭐.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의 대형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한국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빡센 거예요. 언어는 부모님 덕분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화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특히 회식 문화가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국 회식 처음이죠. 지금부터 적응 잘해야 돼요. 여기 팀장님이랑 먼저 건배하세요. 아, 네. 된 거죠. 마시면 되나요? 아니죠. 먼저 마시면 안 돼요. 윗사람보다 잔을 낮게 들고 고개도 살짝 돌리고. 그 자세를 배우는데 무슨 주술 같은 의식이 있는 건가 했다니까요. 그래도 회사 사람들은 나름 저를 배려해 줬어요. 게다가 제가 또 적응력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어찌저찌 웃고 떠들고 맞춰가다 보니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상사였던 지금의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죠. 점심은 입에 맞아요? 뭐 그냥 그러네요. 사실 아버지가 주방장이시거든요. 한국 요리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제가 맛있는 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좀 걸어가면 진짜 맛집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별것도 아닌 상황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왔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러웠고 누구 하나 험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야근하다가 골골대니까 이런 말도 해주더군요. 세연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시죠.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택시비는 괜찮아요. 어차피 아직 버스도 있는데요, 뭐. 세연 씨 택시 타고 들어가는 거 봐야 저도 안심하고 집에 갈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워 말고 절 위해서 받아주세요.
그 말투가 또 심장을 살짝 훔치는 거 있죠. 그때부터였나? 남편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던 게 제가 몸살 났을 때 약 챙겨오는 건 일도 아니었고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있으면 옆에 슬쩍 와서 같이 가요 하고 데리고 가고 회사에서 괜히 일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조용히 커피 하나 올려두고 가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건 제가 한국 온 지 딱 1년쯤 됐을 때였죠. 가끔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오길 잘했다. 이 사람 만나려고 한국 온 건가? 하는 나쁘끄러운 생각을요. 그렇게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미국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해서 이 나라에 정착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뭐 하나 모자랄 데 없는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그 당시엔 이런 게 유니콘 남친이구나 싶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냥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단 하나, 딱 하나의 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위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참, 뭐랄까. 제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중 가장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남 배려는 한 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누나 얘기를 자주 안 하길래 그냥 형제들끼리 크게 교류가 없는 건가 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누나가 특이한 인간이라 말을 못 꺼냈던 거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좀 성격이 강해. 그냥 뭐 좀 그래. 이렇게 얼버무릴 때마다 뭔가 있긴 있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아주 몸소 깨닫게 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첫 인사하는 날이었죠. 그날 저 정말 말끔하게 꾸미고 시댁에 갔거든요. 처음 남편 가족들 만나는 거니까 긴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그거 가지고 뭐 된 것처럼 잘난 척할 생각 말어. 네? 그래봤자 같은 한국인이잖아. 뭐 결혼하면 미국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현유가 우리 집 장남인데 설마 그런 앙큼한 생각을 하겠어?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사람 첫인사를 그렇게 하나요? 제가 뭐 미국 국기 걸치고 들어간 줄 알았나. 근데 또 남편 눈치를 보니까 굳이 거기서 말싸움 벌일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 말로는 형님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시부모님이 진짜 애지중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고집이 세졌다고 하는데 제가 겪어본 결과 그게 고집이라는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는 독불장군이라는 느낌이죠.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하는 태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형님이 아, 나 오늘 기분 별로네. 하면 아주 온 집안 사람들이 공주님 모시는 하녀처럼 달려들어요. 왜 우리 딸 누가 또 속상하게 했어? 무슨 일이야? 아빠랑 쇼핑하러 갈까? 현정이 사고 싶은 거 있다며. 아니 진짜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20살 넘으면 그냥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 분위기고 부모님도 자식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시댁은 뭐랄까 형님이 집안의 왕, 형님 감정에 따라 집 공기가 출렁출렁해요. 게다가 형님은요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뭐든 옳고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 어른이 되면 세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유연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형님은 거꾸로였어요.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커버린 거죠. 근데 시부모님은 그런 형님을 우리 딸은 좀 예민해. 몸이 약해서 그래. 어려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말만 하면서 끝까지 감싸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형님이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그냥 당연하게 굴기만 하죠. 그리고 형님이 왜 그렇게 성깔이 더 세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그걸 표출하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 형님이 5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형님 성격 때문에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형님이 주변 시선에 더 민감해진 거죠. 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가 자기한테 뭘 지적하는 건 절대 못 견디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더 조심하는 거예요. 괜히 건드리면 또 뭐 터지겠다 싶어서 다들 입을 닫아버린 거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가족 환경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마다 가족들끼리 자신들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저도 남편의 가족이니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작년 추석을 앞두고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저희 친정 가족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몇 달 전부터 슬슬 항공권도 알아보고 휴가 일정도 조정하고 동생이랑도 연락 맞춰서 다 같이 근교에서 여행하자고 계획까지 다 잡아놨거든요.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은 결혼식 때 만나고서는 그 뒤로 처음 뵙는 거니까 한번 만날 때 이렇게 추억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모님도 기대가 컸고요. 저희 부모님이 은근 표현은 안 하시는데 막상 이번 추석엔 저희가 갈게요 했더니 아빠 목소리가 반톤 올라갔거든요. 그래, 오랜만이네. 우리도 준비해놓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설렜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저희 집에선 그냥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정 깔끔하게 맞추려고 시부모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번 추석엔 미국에 다녀오려고 해서요. 대신 명절 전에 먼저 찾아뵐게요. 어머님도 그래,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 사돈들한테도 안부 전해드려. 하셨고요. 모든 게 순탄했어요. 그때까진요. 근데 그 미국행 준비 소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평소에도 전화를 그리 자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순간 웬일이지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아주 밝은 근데 또 묘하게 건들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옳게, 이번 추석에 미국 간다며. 네,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뵙기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형님, 다음에 봬요. 아니야, 뭘 다음에 봐. 나도 그때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나 좀 데려가라, 응? 네? 데려가라뇨? 미국이요? 그래, 옳게. 다 들어놓고 뭘 또 물어. 비행기 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옳게네 집에서 재워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한 이틀? 아니면 뭐 일주일? 아무튼 내가 숙소비 아끼게 좀 도와주라. 듣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건 부탁이라기보다 아예 나 갈 테니 준비해라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 쪽은 그 시기에 이미 여행 약속이 잡혀 있었잖아요. 집 자체가 비게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신우를 우리 집에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느낌 잔뜩 담아 거절을 했죠. 형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가면 다 같이 여행 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비어서 그러긴 어렵겠어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거절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우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술 더 뜨는 인간이었던 거죠. 뭐? 그럼 더 잘됐다. 빈집이면 나야 더 좋지. 나 혼자 있으면 되는데 뭐. 열쇠만 주고 가. 진짜 그 자리에서 전화기 떼고 숨 한 번 크게 몰아쉬었잖아요. 그래서 멀어진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자기가 원래도 뉴욕에 가고 싶었는데 올케 집이 뉴욕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느니 안 그래도 명절이라 비행기표 비싼데 숙소비 아껴서 다행이라느니 자기 혼자 신나서 떠벌떠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죠. 신우이는 완곡한 거절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니 정확히 말해야 했어요.
형님, 거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집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원래도 집에 사람 들이는 걸 좀 불편해 하셔서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해요. 뭐야?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내가 뭐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렇게 매정하니?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는데 신우이가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안 숨기고 계속 쏘아붙이더라고요. 참나, 빈집에 혼자 있다고 내가 뭐 훔쳐가기라도 할 것 같아? 나를 도둑년 취급하네 아주. 내가 뭐 집을 사달라고 했어? 비행기 값까지 다 달라고 했어? 누구 귀찮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빈집 내가 좀 쓰겠다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니? 진짜 듣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신우가 이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들 깨갱하고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저야 시집 왔으니까 가족이라고 쳐도 우리 친정 식구들은 거의 남 맞잖아요. 심지어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통화하면 신우랑 언성이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을 정리하려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죠. 형님, 그럼 제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긴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그런 거 좀 불편해하시는 성격이라서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한번 여쭤봐봐.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어쩜 일을 이렇게 답답하게 처리한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전화를 끊고 난 뒤 부모님께 전화도 안 걸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텀을 좀 둔 다음에 부모님께 여쭤본 척 다시 신우이에게 연락해서 역시 안 되겠다고 최후 통첩 내렸습니다. 한번 거절했을 때 좀 알아듣지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서 사람을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신우이 문제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된다는 말도 3번이나 안 돌리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집 주인인 부모님한테까지 물어본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영수상한 거예요. 잔뜩 지친 얼굴에 옷도 벗기 전에 깊은 한숨부터 푹 내쉬더니 이러는 거죠. 여보, 오늘 누나가 연락했었다며? 처가댁집 좀 빌려달라고? 형님이 당신한테도 연락했어? 아니, 솔직히 부탁도 어느 정도 말이 되시는 걸 부탁하셔야지. 어떻게 그래?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해. 근데 정말 짜증이 잔뜩 났더라고. 여보, 그래서 말인데 누나가 지금 뿔이 잔뜩 났는데 처가댁이 어려우면 우리가 누나 숙소 비용을 좀 보태주면 어때? 진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제안하듯이 말했지만 그것도 분명 신우이가 남편한테 돈 달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봤지만요. 남의 친정집이 빈집인데 혼자 쓰겠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절당했다고 숙소비를 받아내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혼자 여행 가는 건데 우리가 왜 도와줘? 난 아직도 형님이 무슨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보, 내가 누나를 잘 알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라도 해결 안 하면 이거 트집 잡아서 두고두고 우리 괴롭힐 사람이야. 난 싫어. 여보, 형님이 아무리 고집불통 독불장군이라도 너무 설설 기는 거 아니야?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이렇게 대하니까 형님도 저 나이 먹고도 저러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얼굴이 좀 굳어진 채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도와줄게. 당신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그거는 좀 봐주라. 응? 저도 사실 반대하고 싶었죠. 안 돼라고 하고 싶었는데 남편 표정 보니까 이게 그냥 신우이 스트레스 회피용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들들 복길게 남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부 공동 자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에휴, 마음대로 해. 당신 돈이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을게.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알지?
그렇게 남편은 자기 돈으로 시누이 숙박비를 보태줬어요. 시누이는 그 돈으로 당당하게 뉴욕 여행을 갔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도움 받았으면 시누이는 그래도 남편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사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도 어차피 미국 갔다 왔잖아 하면서 입 싹 닫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제가 괜히 묘하게 결심이 서더라고요. 나는 시댁 식구들처럼 고분고분 시누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 구조로 평생 살아왔다지만 저는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제가 그런 문화까지 따라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한테 말했던 것처럼 시누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세상 모든 걸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고 믿는 건 결국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저라도 선은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잘못을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명절 지나고 나면 괜히 몸이 붕 뜨잖아요. 저도 그 주말엔 남편이랑 각자 늦잠 자고 점심이나 시켜 먹을까 고민하던 평화로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평화가 몇 초 만에 박살났어요. 현관에서 쾅소리가 나더니 누가 캐리어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라서 후다닥 현관문을 열어봤는데요. 문 앞에 형님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캐리어 2개, 보조 가방 하나까지 풀장착한 모습으로요. 형님, 웬일이세요? 옳게 어떻게 알고 문을 열었대? 나 서울 잠깐 올라왔어. 네일샵 하려고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서울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장조사랑 부동산도 좀 보면서 한 보름 정도만 신세 좀 질게. 진짜 말 그대로 벼락처럼 들이닥친 거예요.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한 줄 없이, 예고도 없이요. 그것도 여행용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와서 보름 동안 살겠다고 말하는 미친 인간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에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 형님. 그런데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어야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아, 왜 그렇게 놀래? 동생네 집 오는데 무슨 양해야. 빈 방도 있잖아. 보름만 식구 하나 늘었다 치면 되는 거 가지고 무슨 허락까지 받고 그래야 돼. 그 말투가 또 아주 건들거리고 얄미운 게 들으면서 속으로 100번은 눈이 뒤집혔어요. 사람 사는 기본 예의가 그렇잖아요. 가방 2개 끌고 장기 숙박하겠다고 들어오는 건 연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신발도 벗고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우리 대단하신 시누이는 그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남편도 놀라기는 했지만 또 누나 앞에서 강하게 말 못하잖아요. 누나,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들어와. 그렇게 시누이가 강짜로 우리 신혼집에 들이닥쳤고요. 그날 저는 보름만 참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형님을 받아들이고 만 거죠. 그런데 독불장군인 신우를 모시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우가 일단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보는 거예요. 아우, 옳게 반찬이 없네. 살림 잘 좀 하고 살아. 그건 그렇고 나 미국 다녀온 뒤로 얼큰한 거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지 뭐야. 김치찌개 먹고 싶긴 한데 옳게는 어때? 아, 저희도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장을 못 봤네요. 저도 먹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김치찌개에서 갖다 바쳤더니 입맛도 아주 까탈스러워서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시비만 거는 거죠.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옳게 먹고 싶은 거 해도 됐는데. 근데 찌개가 좀 짜다. 내가 원래 싱겁게 먹는 체질이라 내 입맛엔 별로 안 맞네. 옳게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한식은 영광이다. 그치? 괜히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넌 맛있는데 라고 한마디 하는 게 겨우고요. 진짜 주먹이 온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잠기는 어찌나 밝은지 남편이 밤에 화장실만 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평을 쏟아붓고요. 아우,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 내가 피곤해서 죽겠는데. 아니 자기 집도 아니고 게스트인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죠?
그렇게 말끝마다 한 숟가락씩 제 속을 쿡쿡 찔러대는데 진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 하는 시짜짓을 이 사람 혼자 다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제가 형님 올 때 딱 한 가지 믿은 게 있었거든요. 보름만 있다 내려간다고 했던 말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갈 기색이 없고 심지어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참는 건 딱 보름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형님 벌써 오신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언제쯤 내려가실 예정이세요? 아, 좋은 자리 하나 나올 것 같다네. 그것만 보고 갈게. 그리고 또 며칠 지나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서울에 오랜만에 오니까 만날 사람들 너무 많지 뭐야. 이번 주말엔 진짜 내려갈게. 그런데 며칠 뒤에는 우리 집 현관에 택배 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시누이 오시더라고요. 시누이가 시댁에 연락해서 자기 옷가지들을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느낌이 아주 쎄했죠. 아, 이 사람 장기 숙박할 생각이구나. 시누이가 우리 집에 얹혀 살기 시작한 지 한 달하고도 반 지났을 무렵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객식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 위치를 살짝 바꾸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집에 돌아오면 제가 늘 두던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실 분위기가 통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형님, 혹시 거실에 있던 장 치우셨어요? 그거 다른 데 둘 곳이 없을 텐데요. 아, 그거 답답해서 밖에 내놨어. 이 집 구조가 원래 거실에 많은 걸 두면 안 돼. 올케는 집 관심이 너무 없어. 그치? 그때까지만 해도 또 시작이네 하고 넘겼어요. 장이야 시누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거실로 옮기면 되니까 그냥 침실에 들여놨죠. 남편도 그거 보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몇 술은 더 뜨더라고요.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침실에 들여놨던 그 장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형님, 거실장 제가 침실에 들여놨었는데 혹시 형님이 치우셨어요? 응, 그거 올케가 들 곳 없어서 거기 둔 것 같길래 내가 중고장터에 올렸어. 누가 금방 가져가더라. 올케, 내 덕에 대형 폐기물 딱지 안 붙였네. 그 말투가요, 마치 집 정리해준 나를 고마워해야지 같은 태도였어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물건 싹 빼서 가구 위치 옮긴 것도 열이 받는데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 옷장에 있던 가방 하나가 안 보이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래도 괜히 사람 의심하기 싫어서 집안을 싹 다 뒤집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불안한 마음 안고 시누이 방 문을 두드리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죠. 형님, 혹시 제 베이지색 가방 못 보셨어요? 아, 이거? 내가 어제 좀 들고 나가서 썼어. 올케, 근데 이렇게 쌓아두고 안 쓰는 거 너무 많더라. 이거 그냥 놔줘. 내가 잘 쓰고 다닐 테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진짜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려던 찰나 신우가 덧붙이더라고요. 올케,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거 어차피 이미 유행도 지난 거잖아. 이게 그렇게 할까? 아유, 자,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원. 그러면서 저한테 가방을 던지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아주 깔끔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그날 완전히 확인했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누나한테 얘기해 볼게. 그래도 지금 여기 짐도 너무 많이 들여왔고 당장 나가라고 해도 짐 쌀 시간은 줘야지. 당신이 얘기해봤자 형님이 뭐 귀뚱으로라도 듣겠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사정 계속 봐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남편은 말이 끝날 때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음날 남편 들어오기 전에 형님에게 바로 얘기했어요. 형님, 이제 내려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너무 오래 계셨고요. 형님 계시니까 저도 영 불편해서요. 그런데 신우이가 돌아서서 한 말이 정말 인생 살면서 듣는 말 중에 손에 꼽는 기가 막힘이었어요. 의케, 못 들었어? 이 집 오늘부터 내 거야. 네? 신우이가 그렇게 기득기득 웃으면서 말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다뇨?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요? 여기 저희 신혼집인데요. 올케가 많이 놀랐나 보다. 믿기 힘들면 등기부등본 떼봐. 이제 내가 여기 주인인데 올케가 왜 나가라 마라 해? 팔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방으로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어요. 근데 정말로 집이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신혼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집이라서 명의는 아직 시아버지 소유였거든요.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생기면 그때 정식으로 넘겨준다고 했던 상황인데 그 집이 신우이 명의로 넘어갔다뇨? 전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제가 오늘 말도 안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저희 집 명의가 왜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난처함, 죄책감, 체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죠. 아휴, 현정이가 너네 집에서 며칠 묵더니만 거기가 너무 좋다길래 거참 우리가 안 된다 해도 그래서 그냥 넘겨주셨다고요? 아버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어리라고 그냥 줬겠냐. 그 현정이한테 줄 몫이었던 아파트 그거랑 바꾼 거야. 너희 애 낳으면 그때 이거 너희한테 주마. 어? 그럼 된 거 아니냐? 그 말 듣는데 진짜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신우이 몫으로 있었다던 그 아파트, 그거 완전 변두리에 있는 거거든요. 변두리에 있는 거라 비교돼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신우는 결혼 때 작은 아파트를 받아갔었어요. 근데 이혼하면서 시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홀랑 팔아먹었대요. 근데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선 또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까지 자기 몫이라고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결국 우리 신혼집 명의를 신우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부 몫이었고요. 어이가 없다는 감정조차 부족해서 그냥 웃음만 새어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면 진짜로 웃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문득 제가 그동안 조용히 모아두던 비장의 무기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니까 신우이가 거실에서 입꼬리 올리고 서 있었죠. 자, 올케. 이제 알겠지? 여긴 내 집이야. 아, 그리고 저 방은 내가 쓸 거니까 오늘 중으로 올케랑 현우는 방 바꿔. 형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형님이 감방 가신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올케,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됐어? 하지만 몇 분 뒤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고요. 신우는 소리 지르다가 그대로 경찰에 인계됐네요. 여러분도 갑자기 웬 경찰 싶으시죠?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 시작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신우가 우리 집에 기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묘하게 설명하기 어렵게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 어디다 뒀는지 잊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구나 이러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아무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아끼는 화장품들, 특히 비싼 것들 중심으로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어디 굴러 떨어졌겠지 하면서 화장대 아래까지 업고 찾아도 안 나오고
다음엔 명품 옷 한두 벌이 사라졌고 그러더니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까지 하나둘씩 없어지니까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히 드는데도 저는 그걸 끝까지 의심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정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의심 안 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자기 기만인지 저는 곧 똑똑하게 깨달았죠.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요. 현관 열자마자 안방 쪽에서 누가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소리만 들어도 티가 나요. 사람이 뭔가 하다 걸렸을 때 그 급박한 움직임 있잖아요. 바로 그 소리였어요. 올케 왔어? 되게 빨리 왔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그래.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였죠. 제가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변변한 직업도 없고 돈 들어올 구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비싼 고기 사 먹고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꾸고 새 옷도 주기적으로 사 입는 거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나?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들고 나갔다 들어온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만하라고 눈치라도 줬거든요. 내가 모른 척 참고 있으니 자제하라는 의미에서요. 형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쇼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울 온 김에 쇼핑 많이 해야지 생각했거든. 아유, 올케도 참. 이런 거 감시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쓰는 돈까지 보고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남 눈치 볼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계속 멈추지 않고 제 물건을 훔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미행을 시작한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한다니 참 인생이 웃기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신우가 외출할 때 따라붙었어요.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거기서 신우가 어떤 여자한테 무언가를 건네주고 돈을 받는 장면을 딱 봤어요. 중고거래.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아주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다가가서 그 거래 상대를 붙잡고 물었어요. 저 실례합니다. 갑자기 말 걸어서 죄송한데요. 방금 그분이랑 뭐 거래하신 건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아, 그게 저도 아까 그분이랑 거래를 했는데 물건이 바뀌었나 해서요. 그 사람이 보여준 건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기념으로 사왔던 반지였어요. 엄청 비싼 건 아니어도 저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반지라서 아끼고 있던 반지였는데 그걸 냅다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사람한테 신우의 중고거래 아이디를 물어봤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했어요. 근데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 팔린 물건 리스트가 죄다 제 거였어요. 처음엔 화장품, 보세옷 정도로 티 안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점점 고가로 올라가더라고요. 팔찌, 목걸이, 명품 가방, 브랜드 신발, 아주 식욕 돋는 메뉴만 골라서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신우가 금은방을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제 물건이 팔리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위해서 당장 달려나가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금은방을 떠난 뒤 바로 그 금은방으로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금 들어오셨던 장발에 웨이브 하신 여자분, 그분이 혹시 뭐 팔고 가셨나요? 아, 예. 이 팔자 하나 팔고 가셨는데 무슨 일이시죠? 사장이 보여준 건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손수 감정받아 해주셨던 10돈짜리 팔찌였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친정에서 해줬던 선물까지 팔아 해치운 게, 그리고 제가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금은방에서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 팔찌를 구매하셨던 가격에 다시 사왔고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중고 내역 캡처, 거래자 연락처, 금은방 확인서, 사라진 물건 목록, 사진까지 할 수 있는 건 죄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내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는 부류구나. 이걸 덮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아주 개판이 되겠구나. 그 생각만 계속 들었죠. 그렇게 증거는 쌓여갔고 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처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말할까? 아니면 시누이랑 일단 단둘이 얘기해볼까? 그런데 시누이가 우리 신혼집까지 홀라당 가로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누이한테 변명할 기회라도 줘볼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아버지와 통화 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던 그때 그동안 모아두던 증거 폴더를 떠올렸던 거고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모아둔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동안 저도 가족된 도리로 신우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고 집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지 경찰에 연락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통째로 가로챈 사람한테 그런 배려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는 처음엔 보고도 상황을 이해 못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제 이름을 부르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순간 그제야 제 행동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직접 착용하고 찍어둔 사진들까지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고 그 사진 속 물건들이 신우 계정의 중고거래 내역에 올라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명백했는데도 신우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아니야, 올케 그거 올케가 나한테 준 거잖아. 나한테 선물로 준다며. 아니 이렇게 우기는데 제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누나를 굴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참 끝까지 볼품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도 신우가 계속 이렇게 우기니까 집안 곳곳에서 지문을 채취했는데 사라졌던 물건들이 있었던 서랍과 옷장, 화장대에서 신우의 지문이 다량으로 발견됐어요. 그걸로 신우가 제 물건들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은 완전히 확정되었고요. 신우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죠. 법적으로도 가족 관계라고 해서 절도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형법상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했고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듣고 저는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모두 포함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신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시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남은 건 제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신우는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쳐도 신우를 넘어서면 절대적인 신우의 편, 시부모님이 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딱 예상했던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너도 알잖아. 현정이가 원래 조금 예민하고 그래도 돈만 줘주면 얌전한 애잖니.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이유를 예민함 하나로 몰아가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예민함을 감싸주는 가족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못 지나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이 이렇게 된 건 어머님, 아버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시부모님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변명도 항변도 하도 없이 그냥 제 말을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잘못해도 아무도 혼내지 않았잖아요. 매번 어리광이나 응석 다 받아주니까 형님이 본인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던 거고요. 아직 안 들켰을 뿐이지 형님이 저지른 절도가 이번이 처음 아니라면서요. 형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말로 타일러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모질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못 본 척했던 거겠죠.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더 얘기 없이 통화를 끝냈는데요. 시부모님과 통화를 끊고 나니까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오더라고요. 여보, 부모님이 뭘 하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참 복잡했어요. 결국 이 사람도 저 인간의 가족이고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여보, 나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도 형님 편 들 거야? 미리 말하는데 당신이 계속 그런 태도면 나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 솔직히 친누나를 고소한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곧바로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 나도 이제껏 누나한테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지금까지 뭘 겪었는지도 옆에서 다 봤고 나는 솔직히 당신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미안하기도 했고. 남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뭔가 결연하게 생각하더니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가족들 안 봐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 말 듣는데 솔직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한테 누나라는 존재가 좋은 기억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 감정도 중요하니까 저는 결국 그 대화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주 뒤 신우의 첫 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람 법정에서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판사 앞에서까지 저한테 욕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옳게. 이거 네가 꾸민 거지? 너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망치는 거야. 피고인, 지금 재판 중입니다. 함부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깟 물건 몇 개 가지고. 법정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쏘아보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해요. 아주 조목조목 차분하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서 시비 거는 사람처럼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런 식이죠. 웃긴 건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본인은 아직도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부모님마저 이제는 마음을 굳히셨더라고요. 단 한 번도 신우 편을 들지 않았고 재판이 열리는 내내 그냥 조용히 계셨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데 좀 봐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제 신념대로 행동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제가 일궈온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부부도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이런 사람을 고모라고 인사를 시켜줘야 한다고요? 저는 그건 절대 싫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건강한 인간관계만 보여주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끝없이 감싸주는 그런 집안 문화를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신우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로 몇 주 동안은 솔직히 정신없는 나날이었어요. 뭐랄까,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간을 겪은 것 같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말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비가 억수같이 퍼붓다가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고 나면 고요가 찾아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의 최종 선고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 법원에 들어가는데 손끝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죠. 피고인 최현정에게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물품 피해액 전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길다느니, 그런 거 줄 돈 없다느니 하는 호소를 하면서요. 하지만 판사님은 어찌나 공명정대하시던지 그런 신우 말은 싹 무시하더라고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가족관계를 이용한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악질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며 선처를 요구할 상황도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말 듣는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우는 계속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눈물인지 침인지도 모를 걸 흘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온몸으로 표현하면서요. 그래도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럴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둘 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태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다. 네 말이 맞아. 버릇을 너무 잘못 들였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집 명의도 너희한테 말도 안 하고 넘긴 거 그건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정리했다. 상속 취소하고 너희 집 명의 다시 너희 둘 이름으로 옮겼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어요.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아이가 생기면 넘겨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신우가 사고를 치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단하신 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계속 현정이를 저렇게 두고 봤을 거야. 네가 단호하게 말해줘서 이제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안 것 같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 후로 저는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이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평화롭게 잘 산다고 믿었던 딸이 신우를 고소했다니까요. 근데 부모님 반응이 정말 딱 이랬어요. 잘했다. 안 그래도 너가 저번에 미국 왔을 때 표정이 좀 그렇더라니.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건 참아줄 일이 아니야. 참 잘했어. 가족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말 우리 시대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미국 와서 배운 게 그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냐? 그 말 듣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구나.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게다가 오히려 이 일로 남편과 제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상처도 있었지만 서로 더 의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도 좀 달래드리고 우리도 한동안 계속 긴장했던 마음 좀 풀고 오려고요. 바다가 주는 그 너른 느낌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바다에 가면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 있을 우리 친정 부모님의 건강과 평화까지 싹 다 기원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